하이프와 이제 임신에 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려고 하고요. 하이프도 이제 등장한 지 한 25년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특히 임신과 관련해서 한 좋은 논문들이 한 몇 개 나와 있어서 그 중에 하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이 논문은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스페인의 무타 테레사 대학병원에서 연구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프라는 건 수술과 다르게 자궁벽을 절개하거나 꼬매는 게 없기 때문에 자궁벽에 또는 자궁 내막이라든지 난소에 손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해서는 훨씬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쭉 했었고요. 결과를 보니까 이제 하이프를 했을 때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술과 비교해 봤을 때 괜찮더라. 그리고 임신이 될 확률이 여타 다른 수술 논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좋았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한번 좀 살짝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논문에 포함된 그 환자들 중에 약 33%는 기존에 난임을 겪었었고 18%는 기존에 한 번 이상 그 유산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이프 시술 후에 임신이 된 걸 봤을 때 어쩌면 자궁 근종 때문에 좀 난임을 겪는 분들이 이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났을 때 좀 난임을 극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난임이신 분들한테 한번 좀 희망적으로 하이프를 좀 권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 논문을 갖다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스페인에서 발표한 논문을 제가 좀 선택한 거는, 사실 하이프에 관한 논문들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유럽 쪽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국 쪽 논문들 기존부터 좋은 데이터를 많이 발표했지만 제가 유럽 논문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구하는 좀 풍토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한국이랑 중국, 일본, 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논문이 목적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중일은 왠지 좀 싫어하는, 이런 논문은 우리가 실패한 거야, 이런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달라요. 이제 그쪽 사람들은 논문이 어떤 네거티브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논문 작업을 수행한 그 결과, 그 네거티브 결과 자체가 후학 연구를 위해서 어떤 자양분이 된다든지 또 영감을 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데이터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토 차이가 있어서 왠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논문을 갖다가 약간 튜닝하지 않은 좀 한 의심을 좀 하면서 좀 보게 돼서 좀 이런 유럽 쪽 논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었고요. 꽤 잘 나온 논문이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스페인 팀 논문 제1저자랑은 학교에서 한 2번 좀 만났던 경험이 있고, 저랑은 이제 소나조이드 가지고 제가 토의를 좀 해봤다는 적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오브 하이퍼서미아라고 개재한 잡지가 이제 저한테 또 의미 있는 거는, 소나조이드에 관한 논문을 갖다가 쓰는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병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 이제 의학 이런 윤리 이런 심의 받기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그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라서 저한테도 나름 의미가 있는 학회지라서 좀 더 반가운 마음으로 논문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프라는 거는 자궁을 갖다가 이제 절개하거나 꼬매는 게 없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자궁을 절개했을 때는 그 절개 라인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꼬맸을 때는 그런 흉터, 상흔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서, 이 하이프라는 게 자궁을 좀 보존하고 상처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긍정적인 치료법이었고요. 하이프가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자궁 근종 쪽에 처음 시도된 건 한 1999년 그때 처음 시도가 됐고, 사실 이제 하이프 기본 원리 이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처음에, 거기 이제 의용공학자 중에 좀 유명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 이렇게 팀들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근데 하이프를 갖다가 처음에 어떤 복강 내 장기에 적용해서 임상 실험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명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람 몸의 어떤 인체 실험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서 좀 개발에 좀 난항을 겪다가 중국의 충칭의과대학에서 국책 사업으로 이제 국가 재정을 막대하게 투여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기술을 사와요. 이 임상 실험을 충칭의과대학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논문에서는 이제 충칭의과대학에서 수천 마리의 어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이프 에너지가 복강 내에서 어떻게 투과되는지, 그래서 BFR이라고 바이올로지컬 포컬 리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복강 내 하이프 장비가 나오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동물 실험 수천 마리 했다고 하지만 살짝 의심도 돼요. 얘네들이 인체 실험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90년대니까 그런 의심도 하긴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초음파 에너지가 어떻게 투과되면서 꺾이고 반사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모이는지를 갖다가 면밀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서 이제 이 장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처음 이제 자궁 근종 쪽에 시도하게 되고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지만, 프로토콜이 이제 정립되고 한국에 소개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하이프가 2000년대 중반에 좀 소개돼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어떤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안전하고 좋은 치료법이야 해서 허가를 받게 돼서 우리나라는 2012년 그때부터 좀 많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프가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된 지는 한 10년이 좀 넘어가기 시작했고, 외국에서도 많이 퍼지게 된 지는 한 20년이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의미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임신에 관한 논문들도 이제 좋은 논문들이 이제 지금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처음에 보수적이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강경이 처음 도입됐을 때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복강경이라는 거는 배에다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가지고 짝대기 집어넣어서 조작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손과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긴 짝대기를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절개를 하고 꼬매줄 때 아무래도 사람 손보다 듬성듬성하지 않냐. 그러니까 임신을 원할 때는 이제 복강경은 하면 안 되지 않니? 라는 의견이 초반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때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종식되고 복강경으로도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좀 보수적인 좀 산과 교수님들은 임신 원하면 복강경 하지 말고 배 열어요, 개복 수술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봇 수술이 자궁 근종 쪽에 도입되게 된 계기는 이제 그런 계기예요. 로봇 수술은 이제 복강경 일종이에요. 사실 복강경과 같은 치료법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로봇 수술은 이제 그 로봇 팔이 복강경보다는 좀 더 가동 범위가 넓게 360도 뺑 돌아가고 카메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복강경 팔에 비해서 로봇 수술 팔은 좀 더 촘촘하게 꼬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람 손으로 꼬매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보수적인 상과 교수님들은 로봇 수술도 웬만하면 지양하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로봇 수술이 등장하게 된 거는 자궁 근종 쪽에 배 째는 거는 좀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하고 싶어 하지 않냐. 근데 복강경은 너무 좀 듬성듬성 꼬매니까 개복 수술을 갖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복강경보다는 좀 더 낫지 않니 해서 들어온 게 로봇 수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처음 기술들이 등장할 때는 임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쭉 데이터를 보니까 뭐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이프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원한다면은 하이프는 웬만하면 좀 피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의견이 하이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있었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이프라는 건 인트라 튜머 테라피라고 해서요. 이제 복강경 같은 경우는 또 개복 수술은 이제 근종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자궁벽을 쪼개고 파고 들어가서 꺼내고 이게 꼬매는 작업이 있는데, 하이프는 자궁 근종 가피라는 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가피로 둘러싸인 종양, 그래서 가피 안에서만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자궁 근종 껍질 바깥의 어떤 정상 근육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이프가 이런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할 수 있다. 훨씬 더 임신과 관련해서도 주변 조직의 손상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많이 시도를 했었고, 최근에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는 임신과 관련해서는 이게 오히려 수술보다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관련해서는 그 합병증에 대해서는 꽤나 둔감해요. 잘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공포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많게는 하루에 한 5명씩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졌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도로가에 차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도로에서 죽는 숫자가 코로나 숫자보다 더 많았거든요. 훨씬. 그러면 도로에서 죽는 게 무서워서 차를 안 타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둔감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일정 비율로 매달 이제 몇 명씩 교통사고로 죽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둔감한 겁니다. 그게 복강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강경 수술 또는 개복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4명, 5명 정도는 죽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뉴스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정 퍼센티지로 굉장히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런 심각한 합병증들 또는 사망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진 않고 우리가 알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 하이프는 수술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째거나 꼬매는 게 없고 또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지만, 혹시 하이프 때문에 뭔가 사고가 생긴다면은 수술에 비해서는 널리 회자되기 때문에 마치 하이프가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은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랬기 때문에 하이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술을 예로 들자면 가장 큰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왜 출혈이 문제가 되냐? 째고 꼬매다 보면 출혈이 이제 문제가 되죠. 항상 출혈 같은 건 항상 동반되는 거지만 간혹 가다가 좀 심각한 출혈 같은 게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같은 게 좀 묶었을 때 거기에 풀어져서 출혈이 생겨서 그때 수혈을 받거나 또는 재수술 받을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출혈 때문에 이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제 옛날 사례를 떠올려 보면 레지던트 한 4년 차 때 이제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 때 얘기인데, 교수님이 이제 복강경 포트를 이제 뚫고 수술 이제 시작 하려고 하는 찰나에 마취과 교수님이 잠깐 우어우어했어요. 환자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자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세가 지금 머리가 좀 내려와 있잖아. 똑바로 수평으로 할게. 그래서 네, 수평으로 하는 순간 포트에서 피가 팍 나오는 거야. 와.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이 이거는 근육층에서 우리가 혈관 하나를 찔렀나 봐, 근육출인가 봐 싶어서 오른쪽 아랫배 쪽 그쪽으로 이렇게 쫙 사선으로 절개를 그으면서 근육층으로 접근하려는데 피가 솟구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육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다가 위로 쫙 올려서 배 한가운데를 쫙 크게 열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판단이 빠르게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좁은 시야에서는 그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쫙 올려서 딱 열어보니까 장골동맥이라고, 우리 대동맥은 잘 아실 거예요. 몸 한가운데 크게 내려온 동맥, 그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장골동맥이고, 이 장골동맥에서 이제 골반 내 장기랑 하지 쪽으로 이제 동맥 혈류를 공급을 해요. 근데 이 복강경 포트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장골동맥을 찌른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는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혈관외과, 흉부외과 교수님들 다 뛰어오고, 마취과는 수혈 피 막 짜느라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각과 전문 교수님들이 백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혈관 잡고 그다음에 이어서 수술을 마쳤던 그런 사례인데, 그때 나중에 이제 외래에서 환자 드레싱할 때 좀 굉장히 좀 환자 얼굴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게, 환자는 흉터 별로 없게 복강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배에 왜 이렇게 나이키처럼 큰 이시전이 생겼냐, 이거 어떡할 거냐, 환자들이 드릴 말씀도 없고 이제 시선만 피하게 되고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어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보일 때 바로 옆에 큰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후로 사고가 난 거예요. 20대 여자, 굉장히 젊죠. 복강경 이렇게 딱 포트 들어갔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이 포트가 대동맥을 찔렀어요. 그냥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과 뭐 혈관외과라든지 또는 흉부외과 교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혈관을 못 잡아서 환자가 거기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거 시골이잖아요. 20대 여자가 사망했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은 계속 적자였고, 제가 거기 3년 있었는데 3년째 제가 이제 군복무 마칠 때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고요.
아무튼 수술 이제 복강경 포트 때문에 출혈로 인한 그런 극단적인 사고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의사 생활 동안 기억나는 게 한 몇 케이스 있을 정도로 아예 없진 않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혹시 복강경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대학병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만에 하나 재수없게 정말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학병원에서는 마취과 그다음에 흉배과, 혈관외과 또는 장이 잘렸을 때는 소화기 외과 이런 교수들이 와서 커버가 가능하지만 의원급이라든지 준종합병원에서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복강경 수술은 꼭 대학병원에서 하시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전을 생각해서 권합니다. 수술을 했을 때 이제 항상 동반되는 어떤 합병증은 장유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꼽 아래쪽에 절개가 가해졌을 때는 항상 유착이 생겨요. 유착이 왜 생기냐면은 칼에 베이면은 이제 흉터가 생기잖아요. 거기 달라붙으면서 창상 치유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흉터가 생기죠. 이 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막이 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창상 치유 반응이 배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 유착이 생겨요. 장끼리 어느 정도 유착은 생깁니다. 대부분은 그런 유착이 어떤 큰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심한 유착은 없어서 그냥 잘 살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유착이 좀 운이 나쁠 때는 장이 막히거나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원해서 금식하면서 콧줄 끼고 자연스럽게 이제 꼬이는 게 풀릴 때까지 수액 맞고 항생제 쓰고 기다려 봐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럼 진짜 안타깝지 어쩔 수 없게 배 열고 들어가서 꼬인 부분, 유착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유착 박리 수술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힘듭니다. 떡져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쫙 박리를 하고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장이 소장 같은 경우에 너무 얇아서 또 박리 수술 중에 그 수술 때문에 또 뻥 찢어지기도 하고 또 에이 하면서 또 꼬매고 굉장히 의사들이 이제 들어가기 싫어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착이 생길 수도 있다. 드물지만. 그리고 임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유착이 만약에 그런 나팔관이라든지 자궁 주변에 생겼을 때는 이게 난자가 못 내려오겠죠. 그래서 유착 때문에 난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의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 발전 흐름을 봤을 때는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최대한 그거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학의 어떤 발전을 보면은 최근 한 100년간의 흐름을 봐도 처음에는 이제 수술로 많이 도전을 했다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좀 영상 중재적 시술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약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웬만하면 수술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수술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궁 쪽에 중요하게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합병증은 자궁 파열입니다. 자궁 근종 수술할 때는 복강경이든 개복이든 로봇 복강경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이제 구멍 한 개 또는 구멍 한 몇 개잖아요. 근데 배 안에서는 자궁은 복강경이든 개복 수술이든 로봇 수술이든 자궁을 절개하는 건 똑같아요. 이만큼 절개를 해서 벌리고 근종을 꺼내야 돼요. 자궁벽을 갖다가 이렇게 절개하고 수술로 뭘 꺼내고 꼬매다 보면 그 벽 부위가 약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복강경 같은 경우는 개복 수술에 비해서 촘촘하게 꼬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궁 파열 빈도수가 더 올라가는 거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임신했을 때 자궁 파열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물론 이건 논문마다 좀 달라요. 어떤 논문에서는 0.1% 굉장히 좀 적은 숫자를 보고하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한 1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자궁 파열이 임신 중에 일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직까지 그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나서 자궁이 파열된 사례가 잘 없어요. 물론 케이스 리포트라고 해서 임신 중에 자궁 파열된 환자가 있는데 이분 옛날에 하이프 시술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혹시 파열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게 케이스 리포터로 보고된 거는 있어요. 그러나 케이스 리포터는 왜 이런 게 보고되냐면 진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데 진짜 희한하게 일어났을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통계학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이런 게 생겨요라고 논문 낼 정도로 이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이프하고 나서 자궁근종 파열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 데이터는 없습니다. 임신 중에 자궁 파열을 생각했을 때는 수술에 비해서 하이프가 훨씬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에 비해서 하이프가 이론적으로 훨씬 더 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난임과 관련해서는 자궁 근종이 위치에 따라서는 좀 임상 양태가 좀 많이 달라져요. 자궁 근종 뿌리가 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점막하 자궁 근종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으로 자궁 근종이 좀 돌출된 경우, 그런 경우는 내막이 많이 헐어서 생리양도 많이 생기고 힘들지만 임신하려고 했을 때도 그런 게 착상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측내 근종이라고 해서 자궁 근종 부피 한 절반 이상이 그런 자궁 근육층 내에 있는 경우, 근측내 근종이 커지다 보면 내막을 많이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근측내 근종이 한 4cm 이상 커졌을 때는 난임 겪을 확률이 한 20에서 40%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측내 근종도 난임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장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부피 한 절반 이상이 자궁 그런 둘러싼 껍질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임신과 관련해서는 좀 합병증을 만드는 확률은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근측내 근종이라든지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난임을 만들 확률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 같은 거 볼 때 혹시 뭐 장막하 근종이라 해서 이제 바깥으로 많이 돌출된 근종이다 그러면 여유 있게 좀 환자분들이 말씀을 드려요. 조금 뭐 두고 봐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근측내 근종이다, 여기 한 3cm가 넘어갔다 그러면 더 커지기 전에 좀 치료하기 좋지 않을까요? 물론 좀 나이가 좀 많아서 폐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여유 있게 보는데, 특히 나이가 20대다 근데 근측내 근종이 한 3cm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빨리 하이프하고 좀 봅시다. 더 커지면은 생리량도 많아지지만 임신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점막하 근종은 웬만하면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측내 근종이라든지 점막하 근종은 난임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종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째고 꼬매잖아요. 이거 자체가 합병증이 많을 수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전제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좀 웬만하면 미룰 때까지 좀 미루게 되는데, 하이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상 근육층이라는 내막, 난소 쪽에 손상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하이프 치료를 좀 권하게 됩니다. 합병증과 관련해서는 수술과 비교해서 하이프가 안전하다, 더 위험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한 게 없다. 특히 이제 자궁 파열과 관련해서는 수술 같은 경우는 개복 수술이든 복강경이든 로봇이든 피부 쪽에 어떤 그런 구멍 뚫거나 이제 째는 건 다르지만 들어가서 자궁 쪽으로 갔다가 째는 건 다 똑같거든요. 길게 째고 끄집어내고 꼬맸을 때 그 자궁벽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임신 중에 자궁 파열이 좀 일어날 개연성이 좀 더 크고, 하이프는 자궁 정상 벽을 건들지 않고 그 종양만 괴사를 시키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까지 어떤 발표된 사례를 봤을 때는 임신 중 자궁 파열은 하이프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하이프가 기계가 다 달라요. 어떤 장비는 집속 강도가 강하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에너지를 굉장히 정밀한 초점에 모아줘서 거기만 빵빵빵 계산을 시켜서 주변에 어떤 열이 전달되지 않고 끝낼 수가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어떤 장비는 그 집속 강도가 강하지가 않고 포커스가 커서 괴사를 시키기보단 온열 치료 효과에 적합한 장비가 있어요. 이런 거와 자궁 근육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집속이 안 되고 포커스가 큰 그런 초점으로 그냥 괴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괴사가 안 되겠죠.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걸 주구장창 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술 시간 길어지고 길어지지만 조직은 괴사되지 않고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다 보면
자궁 근육층이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처음에 좀 곤혹스러운데 제가 처음 하이프를 시작할 때는 정품 장비만 네카를 통해서 임상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검증받은 제품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통용된 장비들 중에는 네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리를 받지 않고 동질성의 원리로 들어온 제품들 중에는 집속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포커스가 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으로 하이프를 했을 때 물론 그런 제품들이 아예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구획의 온도를 올려서 온열 치료 효과를 만들고 드럭 딜리버리라고 해서 어떤 약물들이 잘 퍼지게 하는 등 어떤 그런 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궁 근종 치료 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장비로 했을 때는 자궁 근종 주변으로 열이 전달돼서 자궁이 좀 푸석푸석해져서 임신 중에 파열 위험성이 오히려 수술만큼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하이프 장비의 어떤 집속 강도가 어떤지 근종 치료에 적합한지를 한번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좀 권합니다. 그래서 임신과 관련해서 합병증은 수술과 비교해 봤을 때, 복강경과 비교해 봤을 때 하이프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난임을 겪거나 또는 임신을 성공해도 임신 유지가 안 되고 유산을 좀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하이프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하이프 치료받고 임신에 성공한 환자들 중에 한 33%는 하이프 치료 받기 전에 좀 난임을 겪었었고 약 18%는 한 번 이상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임신이 잘 됐기 때문에 자궁 근종 때문에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이프 치료를 받았을 때 임신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이프 치료는 임신과 관련해서 안전하다. 그 다음에 혹시 어떤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난임 원인이 자궁 근종 또는 자궁 성근증 때문에 생긴 걸로 추측이 된다면 하이프 치료를 갖다가 받아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 논문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마쳤고 그 다음에 시술 사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 이제 여자분이시고 자궁 근종 크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위치가 근층 내 근종으로 임신과 관련해서 조금 방해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프 치료를 갖다가 먼저 하고 임신 시도를 했었고요. 하이프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은 근종이 완벽하게 잘 폐쇄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은 잘 이루어졌고 쌍둥이 임신을 갖다가 성공했고 이제 쌍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궁벽에 대한 압박이 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궁 파열 위험성도 높아지지만 이렇게 하이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쌍둥이 무사히 출산하게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사례 하나는 이제 자궁 성근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이프 치료 받기 전에 생리양도 많고 생리 통증도 심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분을 가장 힘들게 한 거는 임신을 강하게 원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였어요. 난임 클리닉 가서 시술 받고 임신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한 4번 실패했어요. 그 과정이 아마 안 겪어본 사람들은 좀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주사 맞아가면서 준비하고 임신 시도하고 성공까지 했는데 유산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은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고 사실 저랑 이제 치료계 얘기하면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막 기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여러 번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막 큰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히 나이도 좀 중요합니다. 이제 임신 가능성이라는 게 한 38살 때 좀 확 꺾이고 42살 되면 또 확 꺾이기 때문에 이분도 나이를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이프 치료를 갖다가 먼저 했고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게 하이프 치료하고 나서 통증, 출혈 이런 것도 금방 좋아졌지만 이분이
한 3개월째 됐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하이프 치료하고 나면 한 3개월째까지는 좀 임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좀 권해요. 3개월째 MRI 확인해보고 말끔하게 잘 돼 있으면 그때 임신 시도를 하라고 권하는데 이분은 3개월째 경과관찰 오시기 직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히 임신이 됐어요. 그동안에 워낙 임신이 안 됐기 때문에 아기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피임을 전혀 안 하셨던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기적적으로 3개월째 자연히 임신이 됐고 무사히 이제 출산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출산할 때는 제왕절개를 좀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궁 성근증이라는 것 자체가 자궁벽을 많이 이제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임신 출산 과정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좀 권했고 제왕절개로 무사히 출산까지 마치셨던 분이고 나중에 하이프하고 나서 거의 1년 좀 더 지났죠. 출산하고 나서 오셔서 MRI 찍어보니까 부었던 자궁이 많이 작아졌고 이제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임신과 관련해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임신이 잘 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 좀 많이 남고 좀 기념할 만한 케이스라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사례인데 다발성 자궁 근종이에요. 다발성 자궁 근종은 이제 자궁 근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우리 다발성 자궁 근종이라고 하고 사이즈, 개수 이런 걸 좀 떠나서 다발성 자궁 근종을 진단받았을 때 난임 겪을 확률이 한 20% 된다고 합니다. 다발성 자궁 근종이다. 그럼 임신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나라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봅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일단은 배가 좀 빵빵하게 좀 많이 부어있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배도 좀 압박감이 좀 심했고 허리도 아프고 생리량도 많고 어떤 자궁 근종으로 생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증세를 갖고 오셨어요. MRI를 보니까 다발성 자궁 근종인데 아까 전에 다발성 자궁 근종 4개 이상이면 다발성 자궁 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개수를 세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궁 근종이 마치 포도알처럼 자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궁 전체 다가 그냥 자궁 근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큰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커져 있어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수술로 근종만 제거할 수 있냐? 어렵죠. 수십 개 되는 근종을 다 털어내다 보면 자궁이 남아나질 않게 되겠죠. 다발성이라도 큰 거 한두 개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무시할 만큼 작은 거다. 그럼 큰 거 한두 개만 수술하고 임신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공평하게 닭 자갈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두 개 수술한다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이제 교수님들은 요거는 안타깝지만 적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견을 들었고 환자분 적출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웠죠.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하이프라는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프도 저 많은 다발성 근종을 강한 어떤 초음파 에너지로 빵빵빵빵빵빵 저 전부 다를 이태리 장인이 수놓듯이 계속 하나 하는 게 시간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뒤에 좌골신경 쪽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열이 너무 많이 전달되면은 자궁이 근육층이 좀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도 논문에서는 하이프 단독 치료는 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부분 색전술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자궁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갖다가 좀 많이 좀 줄여줘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피가 덜 갈 때 그때 바로 하이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열 에너지로 짧은 시간에 전체 근종을 쭉 다 밀 수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근종이 다 잘 괴사가 됐고 3개월째 MRI를 봤을 때 거의 자궁 부피가 70% 이상 확 줄어들었고 이 상태 때는 한번 임신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자궁 내막이 원래는 자궁 근종 때문에 평평하게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좀 많이 눌렸었는데 그 눌린 내막이 쭉 펴져서 공간이 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 한번 임신 시도를 해보세요 라고 했고 그래도 한 번에 잘 성공이 돼서 출산까지 무사히 마쳤던 케이스라서 이 케이스가 저한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케이스는 수술로 갔을 땐 적줄밖에 안 되고 하이프를 하려고 했을 때도 저 말고 다른 분들은 할 수 없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케이스라서 한번 소개를 자랑처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이상 환자분 사례까지 한번 다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프는 임신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수술과 복강경에 비해서 훨씬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이프 시술 후 임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가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MRI 한번 경과 보고 나서 갖는 걸 권합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이제 하이프 시술하고 나면은 생리 관련해서 불편한 것들은 바로 다음 생리 아니면 그 다음 생리 때부터 좋아지고 3개월 지났을 때 MRI 찍어보면 대부분은 완전 괴사라고 해서 자궁근종 전체가 완전하게 괴사되어 있고 원래 볼륨의 한 30에서 50%가 줄어들어 있고 대개 그 시점에 임신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MRI 찍어보고 이제 임신 시도하는 걸 권하고요. 가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피임에 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너그럽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임신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피임 자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프하고 난 다음에 너무 더 방심하고 지내다가 한 달째 뭐 임신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석 달째 MRI 못 찍고 임신된 거 분만하실 병원에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고 출산하고 나서요. 우리가 경과관찰을 언제 보냐면 출산하고 나서 100일 지난 다음에 이게 100일 잔치 하고 나서 오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해피하게 좀 만났던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3개월 뒤에 임신 시도하는 걸 권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이제 100일 끝나고 나서 한번 오시라고 권합니다. 하이프 시술 후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어떤 분만을 선택해야지 좋은가요? 이제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보려고 해요. 임신 출산 과정은 이제 항상 안전이 중요합니다. 사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종 작은 거, 한 5cm 미만의 근종이다.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자연 분만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종이 꽤 컸거나 한 6cm 이상 됐거나 또는 다발성이 없거나 또는 자궁성근증인 경우, 이 자궁성근증인 경우는 이 성근증 병 자체가 자궁벽을 많이 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좀 제왕절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분만을 어떻게 결정하냐도 저 어떤 의견보다는 그 분만을 집도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맞고 보수적으로 한다면 제왕절개를 아마 권하실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임 클리닉을 다니는데요. 시술 후에 난자 채취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술 전에 채취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난자를 갖다가 채취하려고 하면은 이제 과배란 좀 유도를 합니다. 이제 그때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그런 경우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서 좀 병변이 좀 커진 경우도 좀 있고 근종보다는 좀 작은 성근증인 경우에 좀 그런 게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사 맞기 전에 하이프를 하고 그런 과배란 유도 주사 맞고 난자 채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나면 자궁이 푸석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하이프는 그런 가피 안에서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하이프를 했을 때 자궁 근종 껍질 바깥으로는 에너지가 웬만해서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이 좀 푸석푸석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이프 장비가 집속 강도가 강한 장비들은 시술 시간이 짧고 그런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자궁 정상 근육층이 푸석푸석해지는 걱정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초점이 큰 장비들이 좀 있어요. 좀 집속 강도가 약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초점에 에너지를 모아주는 게 아니라 좀 큰 초점에 에너지가 좀 모이기 때문에 집속이 잘 안 되고 주변으로 에너지가 좀 많이 분산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장비가 어떤 조직을 괴사시키는 것보다는 온열 치료에 더 적합한 장비인데 그런 장비로 근종을 괴사시키겠다고 이렇게 시도했을 때는 에너지가 주변으로 좀 분산되면서 막상 우리가 원하는 그 자궁 근종에는 에너지가 많이 안 모이고 주변의 정상 근육중 심지어는 장이라든지 좀 신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좀 합병증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장비를 선택할 때, 다 같은 장비가 아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또 어느 병원 가서 치료할지를 좀 선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집속 강도가 강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근종의 상태에 따라서는 자궁이 좀 푸석푸석해지거나 합병증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이프는 주 에너지원이 열이기 때문에 근종 안에 액체 성분, 특히 혈류가 강한 경우는 이 피가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이프를 주구장창 아무리 좋은 장비로 때려도 에너지가 막상 근종 안에서는 혈류들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에 주구장창 계속 때리고 있으면은 막 어쩔 수 없이 주변으로 열이 막 퍼지면서 자궁이 푸석해지거나 신경이라든지 장 쪽으로 열이 전달돼서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경우 무리하게 하이프를 했을 때는 위험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논문에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MRI 영상을 찍어봤을 때 MRI T2 시그널에서 하얗게 하이 시그널을 보인다든지, 조영제 영상에서 조영제가 전체적으로 하얗게 강하게 조영됐을 때는 이거 하이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잘 모르거나 의사 선생님이 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에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했을 때는, 너무 열심히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지난번 영상이라든지 또는 블로그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하이프를 단독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궁 동맥에다 약물을 써서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좀 줄여준 다음에, 그렇게 피가 일시적으로 덜 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젖은 장작을 좀 말린 다음에 태운 다음에 잘 탄다고 하잖아요. 젖은 장작 타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근종을 말린 다음에 하이프를 하면 굉장히 적은 열 에너지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합병증 가능성 없이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고, 하이프 치료로는 좀 불가능했던 사례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정리하면은 원칙적으로 하이프 치료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다. 그러나 장비가 좀 직속 강도가 약한 장비를 썼다든지, 또는 근종이 이제 피가 많이 갔을 때는 부분 색전수 하이프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하이프만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네. 하이프에는 MR 방식과 초음파 방식으로 나눠진다고 하던데 어떤 게 더 좋은 장비예요? 하이프 장비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하이프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잖아요. 치료 헤드가 중요해요. 치료 헤드 방식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에너지를 집속시키는 어떤 방식이 중요하고, 그 치료 헤드에 따라서 하이프 장비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영상을 보면서 치료하는데 영상 가이드 방식이 MRI냐 초음파이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가이드 방식과 그 다음에 집속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MR 가이드냐 초음파 가이드냐 물어보셨잖아요. 이건 가이드 방식입니다. 근데 가이드 방식이 하이프 장비의 어떤 본성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치료 헤드가 어떤 방식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약청에 등록될 때는 MR 가이드냐 초음파 가이드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MR 가이드냐 초음파 가이드냐를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이드 방식에 따라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MR 가이드 방식은 장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MRI 가이드이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좋죠. 하이프 시술자가 초보인 경우에 좀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별로 없을 때는 정밀한 영상이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MR 가이드 방식은 환부에 온도가 몇 도씨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무시하지 못할 단점이 뭐냐면, MRI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재구성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프 시술을 할 때, 특히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유방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숨을 쉴 때마다, 이제 들숨 날숨 때마다 이 자궁이 또 움직이고, 또 자궁이란 장기는 우리 몸에 고정되어 있는 장기가 아니에요. 대화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쉽게 그냥 오해하는 게, 자궁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좀 많이 움직입니다.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시술 중에 좀 방광에 좀 물이 찰 수도 있고 숨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위치가 변하거든요. 그럼 변한 위치를 갖다가 영상이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 재구성 시간 동안 우리가 몇 분 전 영상을 보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데를 따고 우리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가이드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가이드는 장점도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본다. 갑작스럽게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환자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또는 영상이 좀 환자분 자국 위치가 변했을 때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무시 못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궁근종 하이프는 제가 봤을 때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초음파 가이드 방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그 MR 가이드는 열 변화를 보면서 본다고 했잖아요. 초음파 가이드는 맥시멀 그레이스케일 체인지라고 실시간으로 그 초음파 영상에서 괴사되는 부위가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해요. 근데 하이프에 대한 개념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하이프를 갖다가 열로만 치료하려고 했고, 제가 하이프 처음 접해서 시작했을 때 한 벌써 15년 되었다네. 시간이 빠르네. 그때 당시는 그 하이프 장비를 갖다가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의용공학자들, 엔지니어들은 열만 어떻게든 이용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이프 치료할 때 꼭 열만 생기는 게 아니고 캐비테이션이라 해서 공화작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초음파 진동 에너지를 이제 딱 전달됐을 때 이 세포막이 이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좀 물리학적인 내용이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세포 안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며. 물이 있고 그 물 안에는 항상 기체가 녹아 있는데 이 진동 에너지에 따라서 이 기체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빵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 막 파괴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동 에너지로 인한 세포막 파괴 효과도 있어요. 근데 MR 가이드를 좀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캐비테이션 공화작용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MR 가이드에서 모니터 할 수가 없고 열만 모니터 할 수가 있는데 이 공화작용이 좀 많이 일어나면은 이게 모니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의용공학자들이 MR 가이드 쪽에서는 옛날 논문을 보면은 이 캐비테이션 효과를 좀 많이 어떻게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었고, 그런 초음파 가이드에서는 열로 인한 파괴라든지,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공화작용으로 인한 파괴 둘 다 모니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공화작용은 초음파 가이드에서는 더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임상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 하이프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합병증은 드물지만 제일 어떻게 조심해야 될 거는 열로 인한 합병증, 특히 좌골신경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과도한 열이 전달됐을 때는 신경 쪽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조직 마찰 효과에 의한 어떤 열 아닌 이제 피지오 프랙션이라는 걸 갖다가 이용해 보자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캐비테이션 공화작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올려볼까?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말인즉 열을 최소한으로 시켜보자라는 게 치료 어떤 기계의 어떤 발전의 방향성인데 너무 장황하고 어려웠나? 아무튼 이제 치료 어떤 이제 효과를 갖다가 열이 아니라 그런 열 이외의 공화작용이라든지 조직 마찰로 인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랬을 경우는 MR 가이드보다 초음파 가이드가 훨씬 쉽습니다. 정확하고. 특히 공화작용 같은 경우는 초음파 가이드에서 확실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치료 어떤 방향,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하고 효과를 좀 더 높여보려고 한 치료 어떤 프로토콜 또 기계의 어떤 그런 진화 방향을 봤을 때는 MR 가이드보다는 초음파 가이드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초음파 가이드의 단점? 그거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이프 시술자가 경험이 좀 별로 없을 때는 초음파 가이드가 MR 가이드에 비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케이스 경험이 한 20개 이상 올라가면 사실 그런 단점은 상쇄가 됩니다.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의 어떤 프로토콜, 기계 에너지, 기계의 어떤 발전 방향을 봤을 때는 MR 가이드보다는 초음파 가이드가 자궁 근종에 더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가이드 방식은 그렇고요. 기계의 어떤 본성을 좌우하는 거는 치료 헤드입니다. 이제 치료 헤드가 어떤 방식이냐, 특히 집속 강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 기계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크게는 렌즈 타입이라고 해서 이 통짜 렌즈로 작은 초점의 에너지를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어레이 방식이라고 해서 작은 거울, 마치 잠자리 눈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작은 거울 여러 개를 배치해서 이제 이걸 모아주는 게 있는데, 이 엘리먼트 어레이 방식은 좀 초점이 커요. 그래서 구획의 온도를 올리는 데는 적합하지만 작은 초점에 강한 에너지를 모으는 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궁 근종을 치료할 때는 렌즈 타입이 더 적합하고, 엘리먼트 어레이 방식은 자궁 근종 치료보다는 암 환자들 온열 치료라든지 드럭 딜리버리라고 해서 보통 정상 온도에서는 약물이 활성화가 안 되지만 온도가 올라갈 때 그 부위에서는 약물이 활성화되는 그런 약물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전달 방식에는 엘리먼트 어레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은 렌즈 타입이 더 적합하고, 사실 가이드 방식보다는 그렇게 치료 헤드 방식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이프 시술하는 병원 중에 어떤 병원은 수면 마취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수면 마취가 꼭 필요한 건가요? 꼭이라고 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죠. 내시경 할 때 보면 수면 많이 하잖아요. 하이프도 어떤 내시경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꼭 같은 방식으로 수면을 해서 하이프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깨질 때 좀 통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성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근증 환자분들이 이제 생리 때 통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생리 자궁 수축해는 그 자극에도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하이프 할 때는 당연히 통증을 느끼겠죠, 많이. 특히나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 꼭 수면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 환자분들 중에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간경화 환자가 있었어요. 이제 B형 간염을 좀 오래 앓아서. 근데 자궁 성근증이야. 이제 그 환자분은 자궁 성근증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안 걸고 했습니다. 그냥 진통제 좀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래도 환자분이랑 대화하면서 좀 천천히 시술을 했었고, 신부전 환자도 있었어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를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콩팥을 파괴시키는 병이 있어요. 이제 그 환자분도 수면 안 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간이나 콩팥이 나쁘지 않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수면 걸고 하라고 좀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수면 걸 때 이제 수면 내시경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면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의식이 없었던 걸 기억하는데, 실제 수면 내시경 할 때 보면 환자분한테 아파요, 괜찮아요, 양반다리 하세요, 옆으로 누워보세요, 오른쪽으로 누워보세요, 이런 얘기 서로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라고 했을 때 전신마취처럼 의식이 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대화 이제 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해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역행성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몽롱해서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마취와는 다르게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가까이 안전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 15년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냥 오셔도 되고, 특히 저희 팀원들은 10년 이상 저랑 같이 동고동락 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온열 치료에 적합한 하이프 장비 말씀드렸잖아요. 온열 치료는 조직을 괴사, 파괴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 하이프 치료를 했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직이 파괴되진 않기 때문에 근종이 괴사되진 않겠죠. 그런 장비로 하이프 할 때는 사실은 수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좀 데웠다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수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혹시나 하이프 센터에 이렇게 문의해 봤을 때 우리는 수면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데는 약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거는 조직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데워주고 나오는 거구나 하고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한숨 주무셔야 된다. 하이프 시술 이후에 종양이 흡수되는 그 속도는 평균이 얼마나 돼야지 없어지나요? 일단은 약간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점막과 근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됩니다.
장막하 근종이라서 바깥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근종은 좀 시간이 점막하 근종이 좀 천천히 흡수가 되고요.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은 완전 괴사시키는 겁니다. 이제 근종을 껍질 안에 있는 걸 완전히 괴사를 시켰을 때 잘 줄어들고 나중에 이게 다시 안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이프 치료하고 나면은 재발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재발이 아닙니다. 그거 불안전 치료입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좀 저가형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 저가형 장비는 온열 치료엔 적합하지만 조직을 괴사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장비로 치료했을 때는 뭐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발했어라는 설명을 듣지만 사실 재발이 아니고 불안전 치료입니다. 일단은 완전하게 괴사시킨 게 중요하고 완전하게 괴사시켰을 때는 평균적으로 3개월 지났을 때 한 30에서 50%가 줄어들고 1년 지났을 때 한 70에서 90%가 줄어드는데 이제 근종이 컸던 경우 이제 환자분들 보면 한 3개월 지났을 때 한 그 정도 줄어들었을 때 이제 바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고 임신도 그때쯤 되면 원활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30에서 50% 줄어드는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1년 지났을 때는 통상 7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점막하 근종은 내막을 많이 헐게 해서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역설적으로 치료했을 때도 경과가 굉장히 좋아서 한 되게 3개월째까지 이제 쭉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이게 바깥으로 뚝 떨어져 나와요. 되게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경과도 빠르고 나중에 몇 달 지나면 그냥 뚝 떨어져 나와서 뻥 사라진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완전하게 뚝 떨어져 나온 걸 굳이 막 꼭 애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검을 해보면 75% 이상에서 다 자궁 근종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아기 때처럼 순백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상태로 자궁벽에 손상 없이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흉터가 생기잖아요. 별로 흉터가 튀어나오고 쬐던 자리는 이제 유착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갖고 있는 상태의 근종으로 자궁 상태로 만들어진 게 이제 자연스럽고 완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뻥 사라지는 거에 강박관념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완전 괴사를 시키면은 완전하게 치료가 잘 된다. 33세 예비 부부이 산전 검사를 하다가 자궁 근종이 6cm짜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임신 계획이 있는 상태인데 수술은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프 상담을 온 거고 근종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꼭 지금 해야 하는지 시술을 하고도 자연 임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임신 시기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궁금해서. 그렇게 임신 계획하는 중에 근종이 발견되는 거는 대부분은 내가 임신이 왜 잘 안 되지? 그래서 난임 클리닉 갔을 때 발견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근종 위치나 크기가 좀 문제가 돼요. 크기가 너무 커도 잘 안 되고 위치가 내막을 좀 누른 위치에 있어도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임신이 안 됐을 때는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이 잘 안 될 때는 꼭 요 근종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그냥 둘이 궁합이 안 맞아서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고 또 극단적 원인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자세히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요것만 문제라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 하고 나면 무조건 임신이 돼요 이런 얘기를 잘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다른 검사에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요것만 지금 눈에 보이니 요건 무슨 해결하고 보자. 하이프를 했을 때는 목표 기대치가 있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원래 볼륨이 한 30에서 50%가 줄어들고 1년 지나면 한 70에서 90%가 줄어든다. 3개월 지나서 한 30에서 50% 줄었을 때 임신 시도를 하면은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임신 한번 시도를 갖다가 그렇게 3개월 뒤에 해보자 이렇게 권해요. 되게 난임 클리닉에서 뭐 검사하다가 발견돼서 왔을 때는 좀 하이프를 하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또 강조하는 건 20살 넘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음파를 해보라고 해요. 아기 낳을 계획 잡고 있을 때 또는 웨딩 검진할 때 그때 뒤늦게 근종을 좀 큰 거 발견했을 때는 뭔가 치료 계획을 좀 잡기도 어렵고 기대치도 낮아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초음파를 봐서 근종이 있나 없나 생겼다면 이게
어느 정도 커져서 너무 크지 않을 때 그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거. 네. 하이프를 하고 자연 분만이 가능해요? 위치에 따라서는 그냥 자연 분만해도 될 것 같고 어떤 위치에 있는 근종은 자연 분만보다는 좀 제왕절개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좀 명확한 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임신과 출산 과정은 그걸 분만하시는 집도의 선생님이 어떤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꼭 하이프 그것만 원인이 돼서 제왕절개 할까 말까를 고민한 건 아니거든요. 분만할 때 그 선생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면 좋잖아요.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웬만하면은 제왕절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아요. 특히 자궁 성근증 치료받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제왕절개를 하라고 권해요. 자궁 성근증은 이제 병변 자체가 자궁을 좀 많이 붓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자궁벽을 이제 그런 경우는 제왕절개 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네. 이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이프 시술을 해서 자궁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뭔가 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임신 주수가 지나서 이제 자궁 근육은 늘어나면서 굉장히 얇게 늘어나죠. 자궁 근종이 좀 크게 덩어리가 있으면 이제 그 부위는 좀 자궁을 많이 압박하게 되고 골반의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자궁이 좀 이렇게 잘 늘어나는 걸 좀 방해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하이프를 해서라기보단 근종이 좀 크거나 좀 여러 개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하이프를 했더라도 아마 그런 남아있는 어떤 잔류 병변의 영향으로 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난 추측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아니라서 추측만 할 뿐이고. 네.